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가운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요. 멀리 가는 향기 58님. 편안한 밤 되세요가 아닌 늘 아침 산책길에 듣는 남사님의 목소리에 4km 한 바퀴 호수가 지루하지도 힘들지도 않네요. 잠자리에서 듣다 보면 이야기에 빠져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제 경우엔 아이를 등교시키고 출발을 하면 이미 꽤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아서 호수를 벌써 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베르테르의 다음 이야기 기다리며 신선한 한 컷 올려봅니다 하면서 호숫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4km를 걷는다고 하셨는데 대단하신데요. 이미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한 바퀴 같이 돈다고 하셨는데 멀리 가는 향기 58님께서도 정말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오전에 할 일을 끝내놓고 좀 여유가 있는 시간이라면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린다거나 좀 쉬자고 할 것 같은데 참 부지런한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한가하고 여유로운 시간에 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기획한 의도 자체가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중에서 정말 작은 쉼표 같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언제가 제일 여유로우세요? 저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젠 그 시간 그 자체만으로는 거의 항상 한가한 편이에요. 어디 회사를 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한가한 편인데 그래서 더 많이 불안하고 심적으로도 조바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해야 될 텐데 하면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새벽 3시에서 한 5시쯤에 잠을 자거든요. 잠을 들기 전에 이제 샤워하고 침대에 누우면은 그때가 제일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 뭔가 모든 걸 하루를 마무리하는 물론 이것저것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튼 하루가 끝나가는 거니까 잠을 잔다는 거는 그렇게 누워있다가 이제 방송을 올렸으면은 그거 들으면서 모니터링 하다가 아니면은 뭔가 빗소리라던가 바람 소리 들으면서 잠드는 걸 좀 좋아해요. 자연 소리 듣는 거를 좋아해서 예전에 음악도 이제 들으면서 잔 적이 있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는 멀리 가는 향기 58, 그러니까 멀리 가는 향기 58님처럼 그 음악을 듣다 보니까 잠을 잘 못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은 자주 듣는 편은 아닌데 저는 하여튼
제일 한가한 시간이 잠들기 직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한가하시고 또 언제 방송을 듣게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이나 메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6월 11일) 내가 대체 무슨 말을 하건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못하겠다. 대체 여기서 무얼 한단 말인가? 시간이 지루하기만 하다. 공자님은 성심성의를 다해 나를 붙잡지만 여기서는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공장님과 나는 근본적으로 공통점이 없다. 그분은 분별력 있는 분이지만 그저 평범한 분별력에 불과하다. 이제 그분과의 교제는 잘 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흥미롭지 않게 되었다. 일주일만 더 머문 다음 다시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떠돌려 한다. 내가 여기에서 한 일 가운데 제일 잘한 것은 그림을 그린 일이다. 공자님이 미술에 대한 감각이 있다. 그분이 대수롭지 않은 지식과 진부한 전문 용어에 갇혀 편협해지지 않는다면 그 감각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다. 나는 가끔 자연과 예술에 관한 뜨거운 상상력을 동원해 공자님을 인도하는데 그분이 느닷없이 뭔가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상투적인 미술 전문 용어를 들고 나오곤 한다. 그러면 나는 이가 갈린다. 6월 16일 물론 나는 이 지상을 떠도는 방랑자, 순례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머니와 너라고 해서 그 이상의 존재일까? 6월 18일 내가 어디로 가려 하냐고? 너를 믿고 털어놓지. 앞으로 2주 더 여기 머물러야만 한다. 그런 다음 어딘가에 있는 광산을 찾아가자고 나 자신을 꿰었다. 하지만 그건 그저 허울일 뿐 실은 다시 롯에 가까이 가려는 것이다. 이게 전부다. 이런 내 마음에 웃음이 나오지만 마음이 하자는 대로 따를 수밖에. 7월 29일 아냐, 괜찮아.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내가 롯데의 남편이라면 저를 창조하신 하느님, 만약 제게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더라면 제 일생은 끊임없는 기도로 이어질 겁니다.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제 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제 부질없는 소망을 용서해 주소서. 그녀가 내 아내라면 태양 아래 가장 사랑스러운 그 여인을 내 품에 안을 수 있었다면 빌헬름, 알베르트가 그녀의 날씬한 몸을 껴안는다고 생각을 하니 온몸에 전율이 인다.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빌헬름, 안 될 까닭이 없잖아. 그녀는 나와 함께라면 알베르트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행복했을 텐데. 그는 그녀가 가슴에 품고 있는 소망을 모두 이루어줄 남자는 못 된다. 일정 부분 감수성이 부족하다. 부족해. 이것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좋다. 좋아하는 책을 읽다가 내 마음과 로테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대목에서도 알베르트는 공감하지 못해. 그 밖에 수많은 경우 중 제3자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감정을 말로 표출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친애하는 빌헬름, 알베르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사랑하긴 한다. 그런데 사랑하니 무슨 보답인들 못 받겠나. 참고 견디기 힘든 인간이 찾아와 편지 쓰는 걸 방해한다. 나는 눈물이 말랐다. 정신도 산만하다. 안녕, 친구. 8월 4일. 나 혼자만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니다. 사람은 모두 희망에 속고 기대에 속기 마련이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 사는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를 찾아갔다. 큰아들이 나를 보자 뛰어나와 맞아주었고, 그가 반가워서 지른 탄성에 아이 어머니도 나왔다. 그녀는 몹시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랬다. 아이고 신사 양반, 우리 한스가 죽었어요. 한스는 그녀의 막내 아들이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스위스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착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이는 구걸을 할 뻔했대요. 돌아오는 길에 열병을 얻기까지 했어요. 나는 그녀에게 아무런 위로의 말도 못하고 꼬마에게 돈을 조금 주었다. 그녀가 사과라도 몇 개 받으라고 해서 사과를 몇 개 받아들고 앞으로는 슬픔으로 회상하게 될 그 장소를 떠났다. 8월 21일. 나는 기분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변해 종잡을 수가 없다. 어쩌다가 삶에 대한 즐거운 전망이 다시 어렴풋이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나 한순간뿐이다. 그런 꿈속을 헤맬 때면 억제할 수 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 만약 알베르트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그래, 그녀는. 나는 이런 망상을 쫓다가 결국 절벽 앞에 다다라 몸서리치며 뒤로 물러난다. 성문을 지나 로테를 무도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처음 달렸던 길을 걸으니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게 덧없이 지나가 버렸다. 그 당시에 흔적도 남아있지 않고 그때 벅찬 감정에 마구 뛰던 맥박의 흔적도 사라졌다. 마치 어떤 군주가 전성기에 짓고 온갖 호화로운 장식으로 치장한 궁성을 세상을 뜨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 물려주었는데 홀령이 되어 돌아와 보니 궁성은 불에 다 타고 파괴된 모습
그런 광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오죽할까. 내 심경이 이와 같았다. (9월 3일) 어떻게 다른 남자가 로테를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해도 되는지 때때로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토록 간절히 진심을 다해 그녀만을 사랑하고 그녀밖에 모르며 나한테는 그녀밖에 없는데. (9월 4일) 그래, 그런 거야. 계절이 가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내 안과 주변에도 가을이 찾아온다. 내 마음의 잎들은 노랗게 물들어가고 근처의 나뭇잎은 벌써 떨어졌다. 내가 여기에 오고 나서 바로 어떤 머슴 얘기를 한번 하지 않았나? 이제 발하임에서 그 사람을 다시 수소문해봤는데 일하던 집에서 쫓겨났다더군. 그 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어제 어느 마을로 가는 도중에 그 머슴을 우연히 만났다. 내가 말을 걸자 그가 그동안 지난 얘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에 나는 2중, 3중으로 감동했다. 내가 그 얘기를 다시 해주면 왜 그런지 너도 쉽게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뭐 그런 얘기를 다 하겠나. 나는 어째서 나를 불안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혼자 가슴에 담아 두지 못할까? 어째서 너까지 우울하게 만드는 걸까? 어째서 내게 나를 치근하게 여기고 나무랄 계기를 자꾸만 만들어주는 걸까? 어쨌거나 이건 역시 내 운명이라고 할 수밖에. 그 사람은 처음에 조용히 침울한 기색으로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했다. 그런 태도에서 그가 약간 수줍어하는 성격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자기 자신과 나를 갑자기 알아본 듯 좀 더 솔직하게 저지른 잘못을 털어놓고 불운을 하소연했다. 친구야, 그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고스란히 전해 네 판단에 맡길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는 여주인을 향한 열정이 마음속에서 나날이 커졌다고 고백했다. 고백했다기보다는 옛날을 회상하며 일종의 기쁨과 행복감에 젖어 이야기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고개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음식을 먹고 마실 수도 없고 잠을 자지도 못했으며 목구멍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시킨 일은 잊어먹고 마치 악기에 쫓기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주인이 위층 방에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뒤따라갔다. 아니, 저절로 끌려갔다고 해야겠지. 그녀가 그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자 그는 힘으로 그녀를 정복하려고 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그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맹세하는데 그녀를 향해 그가 품었던 의도는 항상 정직했고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녀가 자기와 결혼해서 평생 함께 사는 일밖에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직 더 할 말이 있지만 다 털어놓을 엄두가 나지 않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이번에도 수줍어하면서 그녀가 사소한 친밀감의 표시를 받아주고 곁을 내주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두세 번 말을 중단하더니 힘주어 강조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그녀를 헐뜯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기는 예나 다름없이 그녀를 사랑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입 밖에 낸 적이 없고 나한테 이야기한 까닭은 오직 자기가 머리가 돌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친구, 이 대목에서 내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을 또 해야겠다. 내 앞에 서 있던 내 심 안에는 지금도 서 있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내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운명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어째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지 내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다면, 하지만 내가 내 운명을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익히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만큼 어째서 내 마음이 모든 불행한 사람들에게, 특히 이 불행한 남자에게 끌리는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지금까지 쓴 것을 다시 쭉 읽어보니 그 사람 사연의 결말을 깜빡 잊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녀는 그 친구를 거부했다. 게다가 그녀의 오빠가 나타났다. 오빠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머슴을 미워해서 여동생 집에서 그를 쫓아내려고 했다. 여동생이 재혼을 하면 자기 자식들 차지가 될 유산이 날아가 버릴 염려 때문이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그는 자기 자식들이 유산을 물려받으리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이 작자가 즉각 머슴을 내쫓고 이 일로 하도 야단법석을 떨어 설사 그녀가 원했을지라도 머슴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지금 그녀는 다른 머슴을 구했는데 이 머슴 때문에 또 오빠와 다투고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다. 들리는 소문으로 그녀는 이 머슴과 결혼할 것이 확실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절대로 그냥 두고 보지 않기로 단단히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내게 전한 이야기는 과장한 것도 미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약하게 강도를 줄여 약하게 이야기한 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을 사용하다 보니 거칠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 이런 일편단심, 이런 열정은 문학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교양이 없다거나
거칠다고 부르는 계층의 사람들에게서 더할 수 없이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있고 존재한다. 교양인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릇된 교육으로 인한 가형적 존재들. 부탁인데 이 이야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주기를. 나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내 필체에서 내가 평소와는 달리 개발세발 휘갈겨 쓰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도 알아챌 것이다. 친애하는 빌헬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내 친구인 내 이야기라는 점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래, 그런 일이 나한테도 있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내게는 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가진 용기와 결단성의 절반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견주어 볼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다. 9월 5일, 로테는 일 때문에 시골에 머물고 있는 남편에게 짧은 편지를 썼다.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사랑하는 당신에게 할 수 있는 한 빨리 돌아오세요.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한 친구가 방 안에 들어와서 알베르트가 어떤 사정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편지는 거기 그대로 있다가 저녁 때 내 손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읽으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왜 웃느냐고 물었다. 내가 큰 소리로 대답했다. 상상력은 정녕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한순간 이 편지가 저한테 쓰신 것이라는 상상을 해봤죠. 그녀는 대화를 중단했다.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다. 그리고 나도 입을 닫았다. 9월 6일, 로테와 처음 춤을 출 때 입었던 소박한 파란색 연미복을 더는 입지 않기로 마음을 굳히기까지는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 옷은 최근에 완전히 볼품 없어졌다. 목깃과 소매뿌리까지 전에 입던 옷과 똑같은 것으로 새로 한 벌 맞추기로 했다. 똑같은 노란색 조끼와 바지도 함께 맞췄다. 그런데 이전에 입었던 옷과 같은 기분은 나지 않는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옷도 마음에 들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네. 이런 말이 있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분명한 거는 제가 느꼈을 때 그 머슴의 행동은 올바르지 못했던 행동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베르테르 또한
본인의 그 감정이 있다 보니까 공감을 했던 것일 텐데, 참, 그러니까 사람인 거겠죠. 뭐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런 거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 공감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말을 듣고 그렇게 공감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실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겠어요. 내가 이만큼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다. 그 행동보다는 그 마음에 더 마음이 가는 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당신의 밤에 쉼표 같은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